안녕하세요.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저희 3프로TV와 US닥이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죠. 해외 투자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민간 자격증으로서요. 올해 벌써 4번째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총 200여 분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이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투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 자격증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 보시죠. 응시하고 싶은 분은요, 미주미.co.kr로 접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22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와, 오늘 약간 뭔가 쌍쌍바 같은 느낌인데요. 1122 이런 거에 저 좀 의미 부여하는 거 좋아합니다. 오늘 숫자가 이렇게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하루의 시작.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조금 빠졌습니다. 지난 주말의 상승을 뒤로 하고 조금 빠졌고요. 나스닥이 조금 더 하락한 것은 국채 금리의 움직임에 따른 영향 플러스 테슬라 등의 종목들이 좀 크게 휘청였던 그런 밤 사이의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뉴욕 시장의 움직임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물론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겠고 최근에는 이제 월드컵 관련해서 더 많은 관심들을 좀 쏟으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FOMC 그리고 금리 결정 계속해서 우리가 매달 이 이슈에 총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여기보다는 조금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 만한 이슈에 귀를 기울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불리는 게 가장 큰 행복 중에 좀 상위에 포함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그 이슈에도 조금 더 예민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하는 바람. 아침부터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밤사이 마감됐었던 뉴욕 시장 분위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키움증권 안예하 선임연구원도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지금 미국이 연준이 속도 조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채권 관련한 시장에 대해서 항상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말 소비 시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추석 정도가 되는 건가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하면 이제 미국에서는 그 오리보다 더 큰 그 뭐죠? 바베큐에 먹는 그 조류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있잖아요. 큰 거. 베이징 덕도 아니고. 그 뭐죠?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아침부터 아직 뇌가 깨있지 않아서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는 이제 그거 미국 분들은 많이 드시면서 가족들끼리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삼삼오오 밥도 먹고 칠면조. 그렇습니다. 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이제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약간 닭가슴살이 전반적으로 다 모든 살인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닭가슴살 되게 좋아하거든요. 육면조 아니고 칠면조. 타조 아니고 터키. 그렇죠. 칠면조. 그거.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어쨌든 그거 구워 먹습니다. 전기구이 오븐에다가 이렇게 맛있게. 갑자기 아침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파지는. 자, 그래서 요걸 앞두고서 좀 약간 시장이 눈치 보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에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뭔가 지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이제 물품들을 이 철도를 통해서 많이들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파업이 되면은
여기에서 또 물류 대란이 펼쳐질 수 있다. 공급망 이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은 또다시 봉쇄액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고요. 장중 내내 좀 약간 낙폭을 줄였다가 다시 키웠다가 하는 움직임들이 컸습니다. 다우 지수가 장중에 상승 전환을 하기도 하는 움직임. 그러니까 시장이 최근에 보면은 약세의 흐름이 나타나는 장에서도 다우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움직임들은 지난달부터도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죠. 다우지수는 0.13% 소폭 하락한 33,70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도 0.39% 하락한 3,949포인트 선,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11,024포인트 선 마감이 됐고요. 하나씩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투자 심리를 꺾이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주요 철도 노조 중에 일부가 백악관과 만든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철도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철도 파업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망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된다면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게 또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만드는 상황. 그리고 지금 연말 쇼핑 시즌, 소비 시즌 이런 뭔가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폭증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철도 파업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이분들도 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파업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해서 계속 협상에 나서는 거겠죠. 바이든 행정부 철도 파업 막기 위해서 임금 24% 인상, 5년간 24% 인상과 $5,000 보너스를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했는데 지금 각 노조가 투표로 추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중국 봉쇄 악진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물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그 사이에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섰고요. 또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중국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서 일부 지역 그리고 일부 생산시설 같은 경우에 봉쇄를 하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시 외출 자제 촉구를 했고요.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을 권장하고 있는 움직임, 그리고 체육시설과 쇼핑몰 등에서 영업 중단이 내려졌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내부 취식이 아예 불가능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런 소식 가운데 이제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10년물이 3.84%까지 올랐고요. 2년물이 4.55까지 올랐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07 거의 108 가까이 올라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건 미국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최근의 움직임은 침체라는 단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10월의 전미 활동 지수가 마이너스 0.05를 기록하면서 지난달 9월에 0.17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면서 장기 평균 성장을 밑돈다는 의미인 마이너스가 기록이 되면서 경기가 미국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봉쇄 그리고 수요 위축 이러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선을 하회하는 움직임들이 기록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WTI 기준으로 0.42% 하락한 79달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주가에 악영향을 훨씬 많이 미치는 하루였는데요. 맵을 여러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초록불이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다우지수가 소폭 하락한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섹터들이 주요하게 좀 초록불을 켰고요. 반면 방금 확인했었던 것처럼 에너지 섹터. 근데 요즘에 이제 에너지 국제유가가 많이 하락한다고 해서 주가 많이 안 하락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엑소모빌의 주가 0.9%, 쉐브론도 0.96%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 근데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좀 더 많이 빠졌습니다. 2%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헬스케어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런 종목들은 파란불을 초록불을 오히려 켰고요. 유틸리티 쪽도 그리고 부동산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초록불,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쪽도 초록불을 켰지만 가장 아쉬운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이제 반도체 쪽 그리고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그리고 중국 관련한 기업들 주가의 하락세가 보였습니다.
테슬라 좋은 얘기부터 할까요? 안 좋은 얘기부터 할까요? 뭐 보여드린 순서대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종목들 애플을 비롯한 구글, 메타의 주가는 1에서 2%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지금 주가의 움직임 보면 그나마 선방한 건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0.34%대 강세. 그리고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엔비디아는 소폭 하락했는데 퀄컴이나 인텔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퀄컴은 2.95%, 인텔이 3% 하락했는데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2% 넘는 3% 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구글 옆에 있는 섹터에 보면은 유일하게 좀 진한 초록불을 켠 섹터가 있었으니 바로 디즈니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즈니 주가가 6% 넘게 상승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퇴근길 라이브를 통해서 콘텐츠 관련한 이야기를 했을 때 향후에 약간 기대감을 가질 만한 기업들 중에서 디즈니 얘기를 했습니다. 디즈니는 디즈니다. 그러니까 정말 넷플릭스랑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있고 다양한 사업 구조로 인해서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어서 저도 이제 디즈니가 살 땐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던 게 바로 지난주였는데요. 디즈니의 주가가 6% 넘게 올랐던 건 이전에 디즈니 제국을 이끌었던 전설이라고 표현이 되는 밥 아이거가 구원투수로 다시 등판을 했습니다. 이분의 히스토리를 들었더니 좀 재미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디즈니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이제 방송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상캐스터로 입사를 해서 이렇게 CEO가 됐던 그런 코스를 밟았던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잠깐 이제 기상캐스터로 잠깐 이제 하루짜리 1일 기상캐스터 이런 방송을 했던 그런 자료도 어제 봤는데 어쨌든 이분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밥 체이팩 최고 경영자 CEO는 곧바로 해임이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주가는 이 밥이 다시 돌아왔다. 밥 아이거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시장의 반가움과 함께 주가는 6%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의 주가 1.78% 하락,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6.84% 넘게 하락했는데요. 주가는 167달러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1번, 중국에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다.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번, 후미 등의 오작동으로 미국에서 32만 1000대 차량을 리콜했다. 리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3번, 계속해서 이제 이 이슈는 계속된 테슬라의 주가의 악재라고 볼 수 있죠. 트위터 인수한 이후 잡음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를 하락하게 만들었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루시드 이런 종목들도 함께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일부 종목들은 52주 신저가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이제 코인베이스 최근 이제 코인 관련해서 FTX 관련한 부정적인 이슈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9%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나온 분석을 보면은 코인베이스는 FTX와는 좀 다르지만 FTX가 아니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전반적인 회의론 속에서 좀 역풍에 직면해 있다라는 부정적인 분석을 했고요. 소비주 가운데 최근에 이제 주택 관련한 지표들 많이 좀 꺾였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윌리엄스 소노마 그리고 RH, 그러니까 윌리엄 소노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여행 갔을 때 뉴욕 갔을 때 거기 이제 인테리어 제품들이나 소품들을 많이 파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기업에 대해서 바클레이스가 비중 확대에서 동일 가중치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하면서 모두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의 얘기에 따르면요. 주택에 대한 시장의 약화가 나타나면서 이런 관련한 지출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분석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시장 분위기 쫙 확인을 해봤고요. 테슬라 등의 종목들이 하락한 것이 매우 좀 아쉬웠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 속에서 또 미국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키움증권 안예하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3프로TV 다이어리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현재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브리핑을 할 때는 사실 채팅창에 글을 거의 읽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을 같이 소통하지 못해서 참 아쉬운데 그 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댓글, 실시간 반응들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예, 여러분들의 실시간 반응은 채팅창 글은 못 보는데 좋아요 숫자는 아주 잘 보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손가락 약간 심심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키움증권 안예하 선임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었고 또 연말이라서 어제 우리 또 함께해 주셨던 그 임원주 연구원과 네네. 함께 굉장히 바쁘시죠? 네. 조금 끝났나요, 바쁜 게? 아니요.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연구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표 발표,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 지표들에 대해서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건 이제 12월에 50bp. 근데 또 최근에는 너무도 다들 매파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거 혹시 75bp? 뭐 이런 얘기도 네네. 살짝 나오고 있는데 네네.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좋은 쪽이 더 비중이 많은 상황인 거죠.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완전 안 좋은 것에서는 살짝 벗어난? 네, 그래도 네. 일단은 물가 자체가 피크아웃 한 거를 조금 확인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연준도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시장 분위기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불안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완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불안이 완전히 해소됐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는 화면 보시면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 기준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이제 50bp 인상 가능성과 75bp 인상 가능성인데, 뭐 최근 들어서 75bp 인상 가능성이 다시 조금 고개를 들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50bp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은 나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물가 자체가 그래도 여전히 높지만 8%대를 하회를 했고,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 조절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가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사실 기저 영향인데, 작년 이제 10월부터 정도 해서 물가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작년의 역기저 때문에라도 조금씩은 이제 물가 레벨 자체는, 상승률 자체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전히 불안은 해소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그래도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지금 연준 위원들도 아직까지 중단이 아니고 그 최종금리 수준이 여전히 아직까지 어딘지 모른다라고 모호하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불확실성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대 인플레라는 측면에서도 사실 피크를 찍고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제가 이제 가운데 선이 2%대인데 사실 2%대라는 이제 과거 뭐 한 2015년부터 20년 수준의 2%를 하회하던 수준까지 떨어지기는 좀 제한적이겠지만 여전히 2.3%대에서 하단이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연준에서 속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강화되면서 다시 기대 인플레가 조금 반등을 하고 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기대 인플레가 사실 빠르게 잡히지 않으면 연준으로서도 긴축 정책을 더 이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더 긴축을 좀 더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같고 그래서 뭐 이번에 50bp 하는 거를 일시적으로는 조금 이제 한숨을 돌린다라고 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좀 위험자산 선호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여전히 5%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유의를 한다라면 사실 아직까지 뭐 적극적인 매수 관점을 바라보기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최종금리 수준 얼마 전에 그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말은 안 했는데 자료로 보여주셨던 게 그 7% 네네. 수준의 최종금리였잖아요. 네네. 그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까? 7%까지 가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5%, 뭐 5.25% 얘기 나오는데 이게 7까지 간다. 7까지 간다는 건 뭐 사실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긴축이 된다라고 네.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7%대까지 갈 수 있을지는 저도 왜 그거 보여줬을까요? 그분은. 그만큼 아직까지 상단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5%에서 7% 정도의 레벨을 말했기 네. 때문에 최소 5%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한 게 아닌가라는 그거는 생각도. 알고 있었는데 네네. 갑자기 7자 얘기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 모델을 좀 뭐 저도 자세하게는 네. 모르지만 7%라는 그 레벨은 물가를 지금 현재 물가를 좀 반영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 자체는 그래도 떨어진다라고 보면 그 상단의 7% 레벨은 떨어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뭐 한 5에서 6%대 레벨에서 정책 금리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거기에서 좀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러면은 상단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저 보여드리는 화면 또 같이 보시면 네. 이게 리치몬드 연은에서 추정하고 있는 실질 자연 이자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물가를 더해서 이렇게 경로를 이제 궤적을 그려보면 지금 물가 수준을 감안을 했을 때 이 분홍색 선이 그 중간 값인데요. 이 분홍색 선이 지금 4.7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수준에서 정책 금리는 4.75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것은 적정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는 늘 이 미디안 숫자를 항상 상회하는 구간까지 정책 금리 인상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정책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는 이후에는 다시 경기 침체를 맞이했던 것을 지금 이제 음영 표시를 통해서 이 음영 표시가 경기 침체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는 항상 경기 침체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 이번에도 이 4.75라는 수준을 넘어서면서 조금 더 긴축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결국에는 수요를 크게 더 위축시키면서 물가를 낮추는 그런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4.75까지는 어느 정도 다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5.25 정도까지 더 올릴 수 있다. 지금 시장의 컨센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까지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의 전망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 전망 조금 사양이 되면서 지금 현재 분위기는 5.25까지 다 대부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컨센이 조금씩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골드만삭스만 하더라도 5.25까지 올릴 거다라는 전망을 수정을 했고 그래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제 이 모델상으로 봤을 때 4.75는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거고 그 이상까지 올라갔을 때 경기 침체와 이제 어떤 수요 위축이 같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정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물가 자체가 구조적으로 공급이 많이 축소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라면 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수요를 좀 더 많이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긴축적인 환경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 QT가 조금 미리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언급들도 있지만 QT를 중단하기에는 여전히 긴축적인 환경을 조성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빠르게 QT를 종료하지는 않을 거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가 엄청나게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개인들의 이자에 대한 부담률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미국 네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거죠. 사실 뭐 올라가는 것은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 어떤 그 부채가 한 80%를 차지를 한다라고 본다라면 미국 같은 거는 한 10%, 20%밖에 되지 않거든요. 덜 부담스럽긴 하겠네요. 네, 그걸 보여주는 게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이 분홍색 선이 개인의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이자 지출 비중이 어느 정도이냐를 이제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보시면 보시면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모기지물 30년물 금리와 함께 그려놨는데 금리가 사실 저점 수준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이자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이 속도 자체는 금리 상승 속도보다는 낮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평균을 낸 거죠. 전체적인 이자를 내는 분들의 그쵸, 평균. 그쵸. 네네. 굉장히 개인적인 네. 개인들의 하나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뭐 사실 소득 분위에 따라서는 굉장히 천차만별일 텐데 평균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 수준 자체가 사실 비중 장기 평균에 아직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금리가 지금 현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크게 2006년 시즌이라든지 이런 99년 시즌만큼의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대한 개인들의 이자 부담도 사실상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더 위축을 시킬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연준에서는 인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개인들이 그렇게 이자 부담이 높아서 가처분 소득이 완전히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시장에서 시장보다 뭐 연준에서 처음 제시했던 지난 9월 FOMC에서 제시했던 4.4나 4.6이라는 그 금리 수준이 조금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건 어느 정도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12월 FOMC에서 이 연준에서 전망하는 그 금리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경계감은 유지가 되면서 12월 FOMC 이전까지는 사실 좀 12월 들어서부터는 조금 경계감이 높아지는 그런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좀 궁금합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이제 뭐 12월 그리고 내년에 1분기에 뭐 약 2차례 그 다음에는 상당 기간 좀 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동결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한 연말쯤 좀 인하 기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나리오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당사의 시나리오도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지금 12월 FOMC에서 50bp 인상을 하고 지금 시장은 2월부터는 25bp로 인상을 할 거다라고 좀 형성이 되고 있지만 저희는 물가가 여전히 높다라면 25bp보다는 50bp의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월에도 50bp, 3월에는 이제 25bp 인상을 하면서 50, 25.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5.25 수준에서 이제 그간의 정책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동결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관심은 그러면 동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방향인 것 같아요. 동결이 됐을 때 그럼 금리는 하락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은 더 이상의 긴축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조금 뭐 환호를 하면서 반등할 것이냐 뭐 이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1분기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거는 다시 투자자들 분들은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결기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 채권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라면 사실 동결기에는 과거에는 금리가 하락세를 보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동결기를 들어가면서 채권에 대한 매수가 확대되면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저는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과거의 패턴이 어떻느냐를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게 과거 금리 인상기가 88년부터를 제가 표기를 했는데 88년 금리 인상을 하고 난 이후에 동결기 구간에 그 다음 인하가 나타나기 이전까지의 구간에서 시장 금리의 방향성이 어떠했는지를 나타난 걸
나타낸 차트입니다. 그래서 첫 금리 동결 시점을 0개월이라고 보고 그 뒤에 금리 방향성을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사실 동결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88년을 제외하면 바로 다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동결 구간의 금리는 하락세를 보인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문제는 여전히 물가라는 건데요. 보시면 그 금리 인상 구간의 물가 수준이 과거에는 어떠했냐라고 봤을 때 사실 낮게는 0%대도 있었고요. 높게는 한 4% 수준에서 유지가 되면서 사실 굉장히 지금과는 괴리가 있는 물가 수준입니다. 지금은 최근 들어서 7.7%로 떨어져서 궤적을 조금 더 연장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물가 레벨이 차이가 굉장히 갭이 크고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보면 물가가 완전히 2% 수준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과연 정말 채권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절대적인 레벨 차원에서는 접근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경계감이 여전히 높고 그 동결 구간이 바로 인하기로 접어들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인상을 하는 구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채권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만큼의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똑같이 나타난다라고 보기엔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 정책금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금 과거에는 항상 이제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이 항상 실질 정책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됐었는데요. 보시면 가장 최근에도 2015년, 18년에도 플러스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이어졌고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상황에서 실질 정책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물론 물가의 궤적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물가가 7.7이라면은 세인트루이스 여든 총재가 말한 것처럼 정책금리 한 7%까지는 올릴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가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거기 때문에 한 5%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정책금리가 5% 수준에서 맞춰지는 그런 궤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5%대에서 마무리가 된다라면 그 이후에도 사실 2%까지 물가가 떨어지기까지 한 3%포인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완연히 하락한다라고 보기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도 여전히 좀 어려운 시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연준에서 끌고 가는 것은 결국에는 수요를 더 위축시켜서 물가를 더 빠르게 낮추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긴축적으로 나아간다라면 수요가 빠르게 위축이 되면서 물가가 조금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연말 들어서는 정말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0%대의 금리까지 떨어지긴 제한적이겠지만 이렇게 높은 금리 수준에서 신흥국 경기도 많이 위축이 될 거고 그 구간을 2, 3분기 중에 확인을 하면서 수요 위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서라도 연준이 먼저 금리를 조금 인하하는 쪽에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해준다라면 다른 신흥국들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연말 들어서 오히려 금리가 좀 더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금리의 방향성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그 가운데 있어서도 새로운 변수들이 나타나면서 또 과연 주식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죠.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지금 25bp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저희도 25bp로 보고 있고요. 연준에서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25bp를 하는 쪽에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10월에 빅스텝을 인상을 하면서 사실상 줬던 인상은 환율도 높고 그리고 연준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인상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고 그리고 환율 자체도 1,400원 선에서는
국가에서는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5bp 인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다라고 하지 않을까 하면서 25bp 인상을 단행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경기가 좀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화면 보시면 회색선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인데요. 이미 이제 어제 발표되었던 1월에서 20일까지의 수출이 마이너스 16.7%로 감소를 했고 우리나라 수출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결국에는 수출의 비중이 GDP에서 높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둔화되는 구간에서는 결국에는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 궤적을 보더라도 사실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구간에서는 정책금리가 인상됐던 시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추가 인상의 룸이 이제 더 이상 좁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물가는 높고 연준에서도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이다라면 50bp를 해서 수출 이런 대외 수요를 더 위축되는 것을 받아주기보다는 25bp 인상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기의 어떤 측면에서도 하느니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선택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25bp씩 이제 앞으로는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경기단에서 위축되고 있는 구간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 추가적으로 인상을 단행을 해서 한 3.75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연준이 결국에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말씀이 나오는 거는 5.25라는 연준의 금리와 우리나라 3.75라는 이 금리차, 150bp라는 금리차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물론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과거에도 최대한 150bp까지의 어떤 버퍼를 뒀던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더 올려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받아들이기보다는 150bp라는 그 선에서 외환시장을 조금 관리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우리 이번 주에 있을 목요일에는 25bp 인상을 단행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 금리 같은 경우도 최근 레벨이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연준의 통화 정책이 여전히 더 긴축 기조가 남아 있다라는 점에서 금리가 다시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도 여전히 남아있고 신용 리스크에 대한 부담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투자는 사실 뭐 점차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적극적인 투자는 그래도 내년 초 이후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향후의 움직임까지 쭉 확인을 해봤는데 혹시라도 또 이제 변동이 생긴다거나 주요한 이슈가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연구원이 나와주셔서 이야기를 또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이 시간 키움증권 안예아 선임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자고 나면 좋아지겠지. 아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방치하면 안 되죠. 뭉치고 뻐근할 땐 히트맨 스포츠 크림. 운동이나 야근 후 몸이 뻐근한 부위에 발라주면 온열 효과와 함께 몸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뜨끈뜨끈한 게 오래가는데? 끈적거리지도 않고 촉촉한데? 뭉치고 뻐근할 때 발라주세요. 히트맨 스포츠 크림. 네이버에서 히트맨 스포츠 크림 공식몰을 검색하세요. 제 꿈은 아이돌입니다. 저는 웹툰 작가로 성공하고 싶어요. 우리 회사 제가 크게 키워야죠. 준비된 미래의 슈퍼스타 우리 자녀. 최고의 보험으로 지켜주고 싶죠. 그래서 준비된 태아부터 30세를 위한 자녀 보험. 삼성화재 마이 슈퍼스타. 체중형 보장특약을 선택하면 자녀가 성장하는 만큼 보장금액도 함께 성장하는 삼성화재 마이 슈퍼스타. 삼성화재 마이 슈퍼스타로 소중한 우리 자녀의 미래를 준비해보세요. 태아는 출생 이후 보장. 보험가입 전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7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월가의 소식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양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밤 사이에는 사실 뭐 시장 이슈도 물론 뭐 국제관계 몇 가지 있었지만 네. 디즈니가 가장 이슈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디즈니가 어저께 이제 우리 시간 오후 뭐 이렇게 갖고 그쵸. 발표가 났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밥 아이거의 얘기가 맞아요. 많이 나왔습니다. 여하튼 한편에서는 디즈니라는 주식이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 오늘은 테슬라의 오욕적인 어떤 네. 주가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오늘 그것들이 주가 어떤 재료 전체적 이슈보다는 종목이 오늘 시장을 좀 끌고 간 하루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3대 지수가 지난 금요일 날 하루 반등했었는데요. 다시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0.13%, S&P 0.28% 내려갔고요. 나스닥은 1%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11개 섹터에서 많은 분들은 많이 떨어졌겠지만 섹터 숫자로 보면 올라가는 섹터가 더 많습니다. 그쵸. 그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심리와 일단 냉정한 지수와는 약간 거리감이 있더라 하는 정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중국의 통계 이런 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요. 그래서 더 많을 수도 설마 있죠. 여태까지 6개월 동안 한 명도 사망자가 없었겠습니까? 코로나가요. 네. 여하튼 6개월 만에 지금 코로나의 사망자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또 광주라든가 베이징 이런 쪽에 대규모 또 제한 조치 이런 것들, 공장 이런 것들, 그리고 락다운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발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 중국 관련된 주식들, 중국에 대한 것들, 공장에 있는 것들이 많이 좋지 않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테슬라가 거기 또 엮였죠. 실제로 보면 테슬라는 지난 실적 그 3분기 생산이 모자란 때부터 주가가 흘러내린 데다가 거기다가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주 입장에서 보면 딴 데 눈을 팔리고 있잖아요, 지금 정신이. 그러니까 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죠. 거기다가 4분기 생산에 눈높이를 낮춰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면서 오늘 6.8%가 떨어졌는데요. 이런 기록 쉽지 않습니다. 네. S&P 500 하락률 1등입니다. 지금 거꾸로 1등이고요. 2등이 뭐냐면 역시 중국의 효과가 컸다라고 보는데 에스테로도도 지금 6.2% 하락률 2위입니다. 3위는 페이팔이 있었지만 4위가 또 그런데 그저께 제가 코보 말씀드리면서 코보가요. 중국에서의 매출이 비중 가장 높은 기업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늘 중국 관련 것들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 2, 4위가 대표적인 중국에 관련된 영향이 있는 것들이라고 만에도 우리가 분류하는 것들이거든요. 마침 이것들이 최근 특히 코보나 이런 것들 중국 관련주들이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의 무슨 전인대 대위라서 조금 회복될 수 있다 얘기하면서 미국에서도 카지노 관련 같은 막 올랐었잖아요. 그런 것들 줄줄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중국이 뭐 내년 이후에 좋아진다는 얘기 많이들 기대하고 있고 아마 이거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그런 얘기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저희는 잘 그쪽에 대해서 아이디가 없어서 말을 안 드리고 있지만 여하튼 중국 관련 기업들의 어찌됐건 어떤 원초적인 어떤 변동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나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수 있죠. 올해도 상대적으로 보면 버텼으니까요, 중국이.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잘 좀 본인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의 리스크라든가 본인에 대한 확신 이런 걸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가장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디즈니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요. 네네. 사실 밥 아이거가 몇 년 전에 이제 떠났을 때도 사실 디즈니 주가가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그때 확 빠졌었죠. 그때는 어디였냐면 그 2020년 2월에 네.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딱 저거잖아요. 팬데믹 때잖아요. 그리고 뭐 그 전에 예고는 했었지만 어찌됐건 운이 그렇지만 그 팬데믹 때 떨어졌죠. 여하튼 이 오른쪽 이제 밥 아이거가 되고 어저께 이제 다시 귀환이 됐고요. 밥 체이팩이 어저께 바로 즉시 쫓겨난 사람이죠. 체이팩 입장에서 약간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하죠. 물론 발표문에 보면 그동안 어려운 시기에 노고에 감사드리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해석은 이제 쫓겨난 거죠 지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운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기적 운도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다만 미국 영화나 미국 미드 이런 걸 보면 항상 그 싸움이 많잖아요. 그 이사회를 보면 뭐 잘 나가는 저가 싸우고 밀어내는 거 보면 항상 보면 우리 회사의 가치가 떨어졌다. 아니 만들어 우리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가 뭐겠습니까 결국은요. 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시가총액으로 하는 거고 상장회가 아닌 경우는 회사에서 받고 있는 외부의 평가를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밥 체이팩은
약간의 좀 썰렁했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어땠는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밥 아이거는 그냥 직업 자체가 그냥 CEO라고 얘기하는 소위 전설적인 CEO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2000년에 이분이 이제 디즈니의 프레지던트 사장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005년에 CEO에 취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딱 정식으로 디즈니 CEO가 된 이후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S&P 500이 빨간색입니다. 이건 그냥 오늘까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까지요. 2020년 동안에 16년 동안에요. S&P 500은 그만두고 이제 최근까지 보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거죠. S&P 500이 161%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에요. 그만둘 때까지요. 주가는 그 당시에 371%가 올라갔어요. 어찌됐건 뭐 다른 이유가 다 있다선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의 2배를 이긴 게 지금 밥 아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기억하시 이런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밥 아이거는 뭘 했냐면 대규모 소위 인수합병을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가 그 시기에 있던 거가 많은 분들이 아시죠. 픽사 있죠. 만화 영화. 그러니까 픽사가 이제 디즈니 이길 수 있는 만화 영화라고 애니메이션 했던 건데 그걸 인수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스타워즈 아세요? 루카스 필름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마블 이런 것들을 인수하면서 그냥 경쟁력을 유지했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 아이거는 결국은 콘텐츠로 승부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또 다른 콘텐츠를 또 대응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실적 발표도 소개해드렸지만 바로 그 콘텐츠 부분에서 지금 적자난 거거든요. 지금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비판적인 분명히 있습니다. 여튼 이분은 161% 올라갈 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주가는 올라갔던 반면에 밥 체이팩은 S&P 500이 일본 운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억울해요. 제가 체이팩이면 난 억울하고 할 것 같아요. 그러죠. 이럴 수는 있죠. 누가 뭐 쌓아놓은 거를 나는 처리하다가 지금 이랬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쳇말로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누가 쌓아놓은 거를 난 이렇게 했다. 네. 이 사람이 디즈니 플러스를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만들어 놓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냉정히 보면 여기 올라갈 때는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쵸. 그때는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누가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S&P 500이요. 이분이 재임 기간에 27%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보면 디즈니 주가는 29%가 떨어졌고 수많은 또 구설수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년 2월 3월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반영이 안 되지만 소위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있겠지만 그 플로리다에서 소위 동성애에 대한 것들 네. 언급하지 말라는 법안에 대해서 대처에 대해서 또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고 싸움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주가는 재미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었고요. 네. 또 최근에 보면 여기가 아직은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구독자 수는 더 많아졌어요. 넷플릭스보다 합쳤을 경우에 ESPN과 훌루를 합쳤을 경우에 구독자는 많아졌지만 이번에 이제 가격을 또 올렸단 말이죠. 가격을 올렸는데 그게 일부 무료 그 광고 없는 것보다도 딴 타사보다도 비싼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어찌 됐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바바이거가 오늘 시작과 동시에는 $100까지 올라갔죠. 뉴스만으로 급반등을 했었습니다. 물론 종가에 보면 6% 하락으로 됐는데요. 여튼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주가의 영향은 결과론적으로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CEO의 역할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는 항상 보면 기억하는 것은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를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하워드 슐츠 컴백이 발표된 게 3월 17일이고요. 딱 CEO에 들어온 건 4월 20 며칠부터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발표 이후에 이때가 이제 양봉이 좀 났었고요. 이거 주봉입니다. 났다가 좀 쉬었다가 좀 다른 거보다 먼저 좀 올라가 있죠. 사실 스타벅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짜실 때 6월, 15일 요 언저리가 저점이었잖아요. 이건 이제 먼저 저점이 있습니다. 요거가 5월 달인데요. 요 6월, 15일 언제 저점을 치고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거가 좋은 주식입니다. 지금의 현 상황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 선도하고 있는 게 스타벅스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워드 슐츠 같이 그런 효과가 있을지, 물론 하워드 슐츠는 내년도에 그만둔다고 또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런 하워드 슐츠 같은 그런 요번에 또 놀라운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소위 마법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분명 있죠. 있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분명히 있습니다. 월가 오늘 반응 보면 월가에선 디즈니에 대해서 디즈니요. 월가에선 대부분의 긍정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목표 주가를 바꾸고 그런 건 없는데요. 특이하게 모펜 나탄슨이라는 증권사가 있는데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바로 매수를 올렸어요. 이분은 쉽게 얘기해서 밥 아이거에 대한 칭송론자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오늘의 레포트를 하면서 발표문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약할 때 어떻게 써 있냐면 밥 체이팩이 들어선 이후에 자기네는 단 한 번도 디즈니에 대해서 의견을 낸 적조차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밥 아이거가 옴으로 인해서 자기네는 매수 의견을 다시 올리면서 이제부터 다시 제대로 한다면서 목표 주가를 $120 제시했고요. 네. 모건 스탠리나 뭐 웬만한 곳이 다 긍정적인 시간이 여전히 유했고 기대한다 얘기를 했어요. 다만 JP 모건도 다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매수 의견 여전히 갖고 있지만 추격 매수는 그렇지 곤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거 뉴스 갖고 추격까지 매수는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JP모건 그 정도는 약간은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 너무 흥분할 필요 없다. 다만 여기도 이제 바바이거가 이제 나오면서 다양한 쪽에서 자기의 의사를 밝힐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고 경영을 어떻게 하고 새로운 혁신적인 것을 보여주겠죠. 이런 것들.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콘텐츠에서 승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영화나 콘텐츠가 다 마이너스 나오고 있으니 지금 그걸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소위 청사진, 꿈과 희망을 어떻게 보여주냐에 대한 평가는 지금 오늘 올라간 것은 뭔가 하리라는 기대감이고 이 JP모건에서 얘기하는 건 그래서 뭔지를 보여줘야 된다. 네. 뭐 장기적인 그렇지만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디즈니의 주가가 이제 거의 $100 선까지 다시금 좀 바짝 붙어 섰는데 이 종목이 $180까지 올라갔던 주식이라서 네. 과연 향후에 밥 아이거의 귀환으로 디즈니의 또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간시가 몇 가지 좀 볼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디즈니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시는 대부분의 기업들 중에서 배당을 꾸준히 줬는데 배당을 지금 어찌됐건 팬데믹 때문에 안 준 기업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보잉입니다. 보잉은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정보를 받으면서 너 이거 주고 나서 딴짓하면 안 돼. 그래서 못 줍니다. 그래서 이제 캐시플로우가 좋아졌는데 이번에 캐시플로우가 순현금으로 플러스가 나고 있어요. 네. 지금 이번에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2025년부터 배당을 줄 수 있다 얘기했어요. 보잉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멀었죠. 2025년이 앞으로도 2, 3년 지나야 됐지만 그래도 뭔가 청사진을 제공했는데 아시다시피 디즈니는 특이한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은 거의 준다 그러면 대부분이 3개월에 한 번씩 줘요. 그리고 특이한 기업이 매달 주는데 여기 6개월에 한 번씩 주거든요. 6개월? 반기? 네,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배당을 주는 특이한 기업인데 이 기업이 지금 팬데믹 때 배당을 중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얘기가 없어요. 지금. 좀 나아져야지 배당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디즈니의 본격적인 상승은? 그래서 타이밍은 배당을 주진 않더라도 네. 배당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해야 되겠다.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그 시점부터의 그 주가 퍼포먼스가 좀 기대된다. 네. 아니면 이제 이 양반이 진짜 뭔가 보여주면서 콘텐츠를 수익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줘야죠. 왜냐하면 지금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디즈니 월드 이런 것들, 물론 상해 이런 거 약간 슬로우하더라도 디즈니 월드나 디즈니랜드 다 오픈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정상화된 거가 그런 크루즈는 다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은 오롯이 필요한 거가 소위 스트리밍이랑 영화예요. 영화. 이런 쪽에서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일부에서 부정적 시각은 그때 그게 지금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힘과 지금은 스트리밍 시장은 완전히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은 넷플릭스라는 거가 완전히 지금 콘텐츠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공룡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디즈니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라고 한번 보셔야 되겠죠. 보여주세요. 봐봐 이거. 왜냐면 네. 디즈니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이거 아이들 물려준다고 엄청 많이들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많이 있죠. 네. 네. 대부분이 이제 그 자제분들은 뭐 사겠냐 그러면 디즈니 사신다는 분이 꽤 많았죠. 네. 네. 지금은 많이 갖고 계시고. 보여주시길 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월가의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이제 10% 정도 반등을 한 거 아닙니까? 올해 반등이 크게 보면 3번 정도 있어서 3월에 한 번만 했었고요. 또 한 번의 반등이 이제 6월달에 강력한 반등이 있었죠. 한 17% 정도 네. 반등이 있었고 이번에 10% 정도 반등을 했는데 반등 랠리의 에너지가 좀 소진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이 또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역설적으로 보면 악재도 없지만 호재가 나올 것도 12월 초까지는 별로 없다. 최소한 12월 초에 고용 보고서 그리고 12월 1일에 PC 네. 개인 소비지 그때 나올 때까지는 뭔가 별로 없을 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를 어떤 사람은 호재도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악재도 없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난 금요일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쇼핑 결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시작하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기대 이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그럼 내년이면 이분도 골드만스 내년이면 새로운 강세대에 대한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은 이분의 단어는 호프란 말을 썼어요. 내년의 주식시장은 호프예요. 기대감. 그리고 이 부분은 마이클 윌슨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 대한 큰 장에 대한 준비가 내년일 거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그러니까 새로운 불장에, 강세장에 새로운 희망이 언제 시작하냐면 지금보다 주가 낮은 수준에서 시작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리의 시각이 그냥 싱크로가 한 9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되는 시각은 오펜하이머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것이 세 곳이 있습니다. 펀드 스트릿, JP 모건, 오펜하이머인데, 오펜하이머는 최근에 반등 랠리는 2023년에 대한 기대감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소매 판매가 좋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에 따라서 4분기 GDP도 플러스, 오타가 나네요. 플러스라는 거를 하고 있고요. 결국 리세션이 피할 수 있다는 성장이죠. 플러스 성장. 그리고 리세션을 피할 수 있다란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내일 이제 수요일이니까 네. 다음 날이 이제 그 추수감사절이고 네. 블랙 프라이데이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쇼핑 관련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 날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도비라는 곳이 있지. 어도비는 여러 가지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도비가 온라인 쇼핑에 대한 데이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카드 결제 이런 거 얼마나 결제하는 건데 여기는 온라인만 합니다. 온라인만 하는 곳인데요. 이번에도 이제 매출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소매 판매는 6에서 8% 했는데요. 여기는 그보다 더 낮습니다. 2에서 5%, 2.5%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미국의 100대 온라인 소매점의 85%를 분석하는 뭐 엄청 다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매일매일 그 추수감사절 전날, 추수감사절 당일,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먼데이 제일 많이 팔린 걸 발표합니다. 이미 먼저 발표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베테랑데이 있었잖아요. 베테랑데이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게 뭐겠습니까? 딱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역시 에어팟이 1등했죠. 제일 많이 팔린 게 1등입니다. 아까 에어팟이 이번에도 아마 남은 그 데이로 따지면 4일 중에 한 이틀 정도는 탑5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고요. 에어프라이어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인기니까요. 에어프라이어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요건 이제 인형이거든요. 서프라이즈, LOL 서프라이즈 돌즈는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애기들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들어가는 거고, 피파도 이제 간헐적으로 들어갑니다. 피파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게 들어가는데 온라인 게임도 하나씩 들어가거든요. 월드컵이기 때문에 또 피파 다시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자세한 내용은 아마 매일매일 그 끝나자마자 발표되거든요. 그때마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핑 시즌 맞이해서 관련한 지표까지 쭉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도 어김없이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 S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 S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